언론 대부 조선일보 편 첫 번째 이야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책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책이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아주 꽉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저희 민원연에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대해부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조선일보 대해부 그리고 동아일보 대해부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한 세트가 5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대해부 자체가 5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명의 공동 저자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형이 김종철, 김광원, 강기석 이렇게 네 분이 공동으로 집필하신 책이거든요. 문영희 선생님은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분인데요.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아투의 총무를 맡으셔서요.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액티브하게 이런저런 그 관련된 일들을 해 나가시는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김종철 이사장님. 이분은 지금 현재 동아투의 위원장이시고요.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이사장님이시죠. 이렇게 두 분은 이제 동아투의에 같이 하셨던 그 당사자들이신데 이분들이 저자로 합류를 하셨고요. 그리고 김광원 저널리즘 학연구소 소장께서 또 같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여러 동아일보사에서도 있었고요. 동아일보의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문화일보에서도 조금 근무를 하셨고 한국언론재단의 사업이사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마지막으로 강기석 선생님이 같이 하셨는데요. 강기석 선생님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연합뉴스에 주주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통신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뉴스통신위원회의 이사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만드신 이 책은요. 사실 한 2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책이 10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권이나 되고 이게 사실 팔릴 만한 책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서점에는 풀리지 않았고요. 이것을 이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이곳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요. 이 책을 사실상 만들었고 이 책을 살 때도 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 전화해서 돈 보냈다. 책 보내달라. 그러면은 책이 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많은 분들한테 전해져야 되는데 이 책이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해질까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선일보 대해부를 요거를 이렇게 전부 다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5권이니까 읽다 보면은 뭐 한 몇 년 걸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 제가 요약을 최대한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이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맛이 나겠다라고 생각되는 구절만 제가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 책을 제가 이제 사게 된 이유는요, 이제 물론 강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 이제 다들 이제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그런 거에 이게 10만 원인가 뭐 10몇만 원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압박에 그 굴에서 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함세웅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세웅 신부님이 이제 본인은 사실 예전에 언론 문제를 몰랐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대요. 70년대에. 그러다가 이제 동아투위에 어떻게 보면 함세웅 신부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당사자가 되셨고요. 그래서 동아투위 선생님들한테는 함세웅 신부님이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럴까요? 동지예요. 친구 아주 굉장히 친하시죠. 근데 함세웅 신부님이 그 동아투의 기자들과 같이 그 지지하면서 운동을 해나가면서 언론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만악의 근원은 조선일보
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걸 꼭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게 되었던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책들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책을 쓰자라고 선생님들께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와 민천환영 계승사업회에도 이것 좀 일 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 책을 만드는데 힘을 실으셨다고 하면서 이 책을 정말 국민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책을 국민들이 다 사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대표적으로 좀 읽어드리고요. 저희 민원연 회원분들이라도 이 책을 저와 함께 좀 읽어나가는, 그래서 잘 되면 이 책을 우리 같이 사서 또 같이 읽는 모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책을 우리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5권이나 되고 제가 과연 조선일보 대해부라는 이 편을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권을 최소한 4주에서 5주, 그러니까 4회에서 5회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5권이니까 25회 정도, 최소한 25회 정도는 조선일보 편에 할애를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를 다 뜯었다, 다 해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아일보, 대해부 5건이 있는데 요걸 할지 말지는 일단 조선일보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친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민족지라고 했다가 친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조중동이라는 이런 행태를 똑같이 해나가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만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이야기, 또 요즘 해부해야 될 언론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올드한 옛날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동아일보 하고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이 서문과 같은 거예요. 조선일보 대해부의 서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면 또 이것도 지루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은 읽어드리고 중간은 좀 말로 풀어드리고 할게요. 일단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아야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와 반대로 조선일보는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조선일보는 과연 무엇이기에 그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조선일보 진짜 누구는 엄청 좋아하고 조선일보 보라고, 저는 이거를 대학 때부터 들었어요. 조선일보를 봐야 사회를 안다. 저희 선배들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선일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진영 그리고 정권이 생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 봐야 된다. 보면서 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안티조선 운동 할 때처럼 정말 이들이 민주화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고, 사실 요즘 저에게는 최악의 존재죠. 조선일보와 TV조선만 없었으면 이렇게 바빴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날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이 책은 진짜 해부만 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방법까지 나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냐? 가장 큰 거는 프레임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담론 또는 의제 설정을 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조선일보가 짜는 프레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비슷하게는 하는데, 좀 하긴 하는데 항상 조선일보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앞서거나 그 신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위력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아주 드물다. 조선일보, 그러니까 중앙동아가. 그래서 조선일보는 스스로 1등 신문이라고 자랑하고, 사실상 중앙과 동아가 아니야,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대해부 총서를 펴내는 목적은 조선일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2월까지, 그러니까 창간은 2020년 3월에 했거든요. 창간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지면을 전체를 다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과연 민족지인지 1등 신문인지 평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1권은 1920년 3월 5일 창간서부터 1940년 8월 10일 일제가 조선일보를 강제 폐간하던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일보 사주가 그 사주 방응모가 친일 행위에 열중한 8.15 해방 이전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45년 8.15 해방까지가 1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5년 11월 조선일보가 복간된 날부터 91년 5.16 쿠데타가 있기 전날까지 이렇게 2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권은 5.16부터 박정희가 그 비명 행사한 79년 11.6까지가 이 나누는 시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읽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독재자가 있던 시기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권은 박정희의 죽음 이후 이제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그리고 상담 야합에 힘입어서 무민 정부를 세웠던 김영삼 정부까지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4권은 그냥 전두환 시대를 다루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툭 묶어가지고 한 권에 실으셨습니다. 그다음에 5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일보의 행적을 추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책에서 나왔던 아주 구체적인 그 사례들이 이제 서문에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약간의 책 장사처럼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어느 정도는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흥미가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일보 1권, 그리고 조선일보 대부 2권, 3권, 4권, 5권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권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대정실업 친목회라는 친일단체의 간부 예종석 등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창간을 주도한 친일파 신문이었다. 3.1 독립투쟁의 열기에 놀란 일제는 조선 민중의 혁명적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하신문들을 탄압하면서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시사신문의 발행을 허가했다. 1924년 9월 독립운동가 출신 신석우는 조선일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과 함께 혁신적인 지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1927년 1월에는 최초의 좌우합작운동체인 신간의 창설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3년 4월 평안도에서 노다지를 발견해 벼락부자가 된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민족지의 성격은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일보는 1936년 새해 첫날신문에 조선총독 우카키의 연두사를 실었다. 그 내용은 마치 임금이 신민에게 내리는 교지 같았다. 1937년 7월 7일 일제가 노구교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일본군의 연전연승을 신나게 중계했다. 일제의 애국일인 9월 12일 신문은 황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전 조선적인 애국을 부르짖었다. 드넓은 중국 대륙 침략을 자체 병력만으로는 강행할 수 없었던 일제는 38년 1월 중순 조선의 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식민지 청년들을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몰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1월 18일 사설은 이제 조선에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획기적 중대 사실로서 내선 일체를 표방한 것이라고 찬양했다. 같은 해 4월 29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생일인 천장절이었다. 이날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일본 왕에게 극진한 언사로 용비 요청가를 바쳤다. 조선일보 1939년 4월 17일자 일면 사설에는 보는 이가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전쟁을 싫어하고는 평화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한번 경천둔지의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유럽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가는 길에 일본이 흔쾌히 가세하라는 뜻이었다. 1940년 8월 폐간되기까지 조선일보는 총독부 기간지인 매일신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선일보를 받아들면 천황폐화의 성은, 진충보국, 총후보국, 팔갱이루, 대동아 성전 같은 말들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다. 네, 제가 저 1권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진충보국, 총후보국, 팔갱이루 이런 말들이 그 조선일보 사설이 저희가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보고 이건 용비어천가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책에 써있거든. 계속 용비어천가라고. 그럼 내가 이게 용비어천가구나 이렇게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지 사실 이건 한자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대한 설명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 1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렵긴 하지만 참 재미있고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글을 써놓고 자신들이 민족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짝 읽어드린 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괜찮았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응모, 지금의 우리가 사주의 할아버지 되는 이 방응모 씨가 33년에 인수하기 전까지는 나름 조선일보가 잠깐 동안이라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문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찌됐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방응모가 가진 이후에 36년 이후에 아주 확실하게 일본의 친일 행위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탄탄하게 지냈는데요. 이제 이권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가 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권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좀 잘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권에서는 친일을 넘어 부일에 앞장섰던 방응모는 민족이 해방된 뒤 당연히 반민족 행위자로 처단을 당해야 했지만 조선일보 복강과 동시에 백범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면서 민족의 대변자로 나섰다. 방응모는 1949년 6월 김구가 남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며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가서 남북회담에 참여하자 그와 결별한 뒤에 조선일보를 극우 반동적 신문으로 변모시켰다. 그 일에 오늘까지 조선일보는 그 성격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가 주도하는 한민당이 이승만 정권과 유착한 데 영향을 받아 한동안 친이승만 논조를 펼쳤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중도를 표방하면서 이승만의 독재를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신문이 되었다. 1952년 1월 28일 피란수도 부산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압도적 다수에 의해 부결되었다.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 좌절된 것이었다. 그러자 이승만 추종 세력은 백골당과 따뻘대 등을 동원해서 관제대모를 벌이게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른바 그런 정치 파동이 벌어졌을 때 조선일보는 그 실상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위해 자유당을 앞세워 자행한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무렵 조선일보는 야당지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기사와 논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마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4월 13일자부터 17일자까지 이승만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잇따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4월 혁명 직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교원노조 운동을 극히 소홀하게 다루다가 6월 23일 석간 일면에 교원노조에 대한 문교부의 부당한 해산 명령이라는 사설을 올렸다. 그러나 1960년 7월 29일 총선 뒤 구성된 장면 정권이 교원 노조를 탄압하는데도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켰다. 7월 29일 총선을 계기로 혁신 세력이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협상론을 제기하자 조선일보는 7월 10일 석간 일면 사설을 통해 반공지상주의적 통일론 또는 타율적 정세에 의한 통일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펼쳤다.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통연이 남북학생회담을 공식 제의하기로 결정하자 조선일보는 6일자 석간 일면에 시도에 가치 없는 남북학생회담 제의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5월 13일 민자통 중앙협의회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민족통일 촉진 걸기대회에 1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연 뒤 그 가운데 1,000명이 가두 시위를 하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사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네, 이게 이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이권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라 그럴까, 이때 이 시대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걸 들으시면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때 어떤 그 주장을 했어야 옳은지도 여러분들이 딱 그때 또 굉장히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나름 이렇게 철학이 딱 있어서 관점을 갖고 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좀 혼동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간에 이게 결론은 이권에서 나오는 요 시기 있잖아요. 이 60년대 이전까지 쿠데타, 5.16 쿠데타 이전까지 보면은 그 정치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굉장히 간을 보면서 왔다 갔다. 처음에는 이승만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좀 약간 애매하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독재가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문인 척하면서 이렇게 비판도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60년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민통련이 남북학생회담 공식 제의를 결정하자 이것에 대해서 그 큰 집회, 사실 그 당시에 1만여 명이 모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집회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때쯤에는 이제 조선일보가 자신의 어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것 아닌가, 지금과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3권에서는 언제냐? 박정희 시대를 이제 쭉 이제 3권 전체가 박정희 시대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박정희 일파는 쿠데타를 일으킨 지 이틀 만인 5월 18일 진보정 식문인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비롯한 간부 10명을 구속했다. 조용수는 결국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을 당했다. 나중에 그 일은 쿠데타 세력이 저지른 사법살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사건에 관해 아무런 의혹도 제기하지 않았다.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두고 박정희가 이른바 혁명 공약을 저버리면서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번일을 거듭하던 무렵 조선일보는 상당히 비판적인 놀조를 펼쳤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중앙정보부 김종필이 주도한 공화당 사전 조직에 대해서는 진상을 보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1963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쿠데타 세력이 저지른 4대 의혹 사건, 4대 의혹 사건이란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찌꼬 사건,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64년 언론윤리 위법 파동을 이용해 언론 사주들을 어르고 달래자 조선일보는 한동안 그 악법에 저항하더니 결국 유형무형의 특혜를 받고 친박정희와 중도를 오고 가는 기회주의적 신문으로 전락했다. 조선일보의 그런 성향은 69년 9월 14일 새벽에 공화당이 3선 개헌안을 단 몇 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바로 그날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개헌안의 변칙 통과라는 사설에서 왜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강자의 입장에서 좀 더 아량과 인내를 발휘하지 못했는가? 하루 이틀 표결을 연기하여 질서 있는 표결을 위해 야당과 협상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국가대사에 큰 영향이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종신 집권을 위한 헌정 쿠데타를 자행하자 조선일보는 10월 18일자에 실은 평화 통일을 위한 신체제라는 사설로 유신을 적극 지지한 뒤 유신 찬양 시리즈를 잇따라 내보냈다. 그때부터 1979년 박정희가 비명 행사한 날까지 조선일보는 유신 독재를 제대로 비판한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가 박정희의 국장이 치러지는 11월 3일에 내보낸 사설은 독재자에 대한 조사나 다름없었다. 네, 이렇게
3편에서는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항상 어떤 정권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찬양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잽을 중간중간 날려줘야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언론사들은 내가 너를 감시하고 너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어. 나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할 수 있어. 라는 잽을 중간중간 보여줘야 박정희든 박근혜든 이명박이건 적당히 자꾸 관리를 해주거든요. 조선일보를. 그리고 이 견제도 하고 또 당근도 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중간중간에 계속 이들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박정희에 대해서 어떤 것은 조용히 해주고 어떤 것은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쟤네들 좀 관리해야겠네. 내가 잘해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조선일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박정희 시대에 완전히 줄을 선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친일 시대에는 완전히 친일파로 줄을 섰고 이승만 시대에는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약간 혼동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신분 세탁을 했다면 박정희 시대에는 완벽하게 이제 박정희 그 군사 독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특히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신 시대에 진짜 한마디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예전에 지금 우리 민원연의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조선일보 출신이 많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임재경 선생님도 그렇고요. 리영희 선생님께서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저는 조선일보랑 무조건 나쁜 신문 이 머릿속에 있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이 선생님들이 다 조선일보 출신이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어렸을 때라는 것은 한 20대 후반이 저는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는 잘 몰랐어요. 이 언론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조선일보 같은 데를 들어가서 그런 언제든 다 나빴을 텐데 조선일보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영희 선생님 관련된 책을 읽거나 또는 이제 제가 임재경 선생님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이 1970년대에도 조선일보가 뭔가 이렇게 잽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그런 기자들을 적당히 어떤 기자정신, 지사적 기자들을 적당히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제법 있었는데 결국은 이 유신의 줄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사적 기자들은 다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민원연의 원래 애초에 민원연을 만들 때 제가 전에 보도지침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신홍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 선생님도 조선일보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투위를 하면서 이제 해직되신 분인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실 때는 지사적 생각을 가지고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셔서 실제로 한 3년 정도 기자 생활을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60, 70년대에 조선일보는 약간의 간을 보면서 완전히 정권에 지금으로 치면 지금보다는 좀 정권에 굴복하는 태세로 이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요즘은 조선일보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기잖아요. 요때만 해도 이제 워낙 독재가 심하다 보니까 이 독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줄을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완벽하게 줄을 서버린 그런 이제 시기가 1979년까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이 시기에 했던 사설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가 차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나쁜 시기 4권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80년 5월 17일 서울의 봄을 유린하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군부는 바로 이튿날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시위가 대대적인 민중항쟁으로 발전하자 무참한 학살로 그 사태를 진압했다. 조선일보는 5월 광주의 항쟁을 폭동 또는 난동이라고 매도한 뒤 전두환을 영웅화하는 작업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기사는 8월 23일 3면 전체를 차지한 전두환 특집이었다. 그것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그에게 바친 용비어천가였다. 1987년 6월 항쟁까지 조선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정과 학정을 전혀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친위대 같은 구실을 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뼈대로 한 6.29 선언을 발판 삼아 전두환의 후계자가 된 노태우 정권 시기에 조선일보는 수구 보수 세력의 대변지 구실을 충실히 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 과격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정교조에 대해서는 적대적 논조로 일관했다. 그리고 전통 야당의 지도자를 자처하던 민주당 총재 김영삼이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의 민정당,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그것을 야합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김대중의 평민당에 대해서 이제 김대중 총재 개인의 당이라는 일반의 인식 또는 오해를 씻어줄 공당으로서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충고했다. 노태우 정권 시기 내내 조선일보는 학생과 재야 세력의 민주화 운동을 극렬히 비난하면서 공안 전국 조성에 확성기 노릇을 했다. 조선일보는 1992년 한나라당 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영삼이 부산 초원 복국집 사건으로 위기에 부닥치자 그를 구해내는 작업에 나섰다. 자칭 1등 신문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앞장선 셈이다. 조선일보는 초원 복국집 모임이 공식적인 대책회의라기보다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의 초대에 의한 회동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모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국민당 후보 정주영의 아들 정몽준이 도청을 했다고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맞선 대선에서 철저히 전자를 지원한 조선일보는 김영삼의 문민정부에 더러 비판을 가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논조를 펼쳤다. 그러나 소통령이라고 불리던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는 데다 대통령 임기 말에 환란까지 터지자 조선일보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었다. 조선일보는 IMF 구제금융이 거론되기 시작하던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영삼 정권을 구하려고 했으나 사태가 절망적으로 전개되자 결국 지금의 우리 정부와 사회는 지난 30여 년의 압축적 개발 경제의 성장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치 지향과 정책 자세로 새로운 변화와 질적 구조 전환의 시대를 관리하고 재단하려 했던 지배층의 오만과 미성숙에서 찾아야 한다며 발을 뺐다. 97년 12월에 제15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한 기사와 논설을 쏟아냈다. 특히 이회창 대세론을 위협한 DJP 연합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참 이 강주마 선생님이 쓰셨던 김대중 죽이기 그 책을 보면서 의미심장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제가 처음 모니터를 시작했던 게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92년에 제가 민원연에 와서 신문 모니터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느낀 게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정말 컸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한나라당에 줄을 서는 그런 보도들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기는 우리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설도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5권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또 이 주제만 딱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5권은요. 97년부터 2004년까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97년 12월에 15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고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기사와 논설을 쏟아내던 조선일보는 DJP 연합 덕분에 김대중이 가까스로 당선되자 취임 직후부터 비우호적인 지면으로 정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10월 하순 자매지인 월간조선을 통해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에 관한 색깔 논쟁을 일으켜 그가 끝내 사퇴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 만에 옷 로비 사건이 터지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의 도덕성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논조를 펴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김대중은 조선동아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연합 공세 때문에 레임덕 직전에 이를 지경이었다.
조선일보는 김대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햇볕 정책과 그 열매로 나타난 6.15 선언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기사와 사설을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북한의 무작정 퍼주기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자민련과의 연합이라는 약점 때문에 언론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 임기 후반인 2001년 2월 대형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주요한 표적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장 방상훈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기 전부터 세무사찰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핵심 세력 그리고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김대중 역시 김영삼처럼 레임덕이 되어버린 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앞장선 융단 폭격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2년 제17대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노무현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조선일보의 천적이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무현의 온갖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SNS를 비롯한 대항 언론의 힘으로 노무현이 어렵게 승리하자 조선일보는 정권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기사와 사설을 수시로 내보냈다. 대통령 재직 중에 계속되던 조선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는 퇴임 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때문에 터진 박연차 게이트를 빌미로 조선일보는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농군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에게 무자비한 인신공격을 가했다. 그것은 총칼보다도 무서운 언어의 테러였다.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음의 길로 간 데 대해 조선일보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정동영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보수 세력의 총력전에서 조선일보는 전위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선거 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로 슬그머니 바꾸어도 조선일보는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이명박이 재임 기간 5년 내내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 조선, 중화,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에 대한 종합편성 채널 허가 등으로 야당과 진보 진영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지만 조선일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와는 달리 그를 위해 끝까지 방탄조끼 구실을 충실히 했다. 그리고 1912년 12월 대선 투표일 직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적에도 조선일보는 구조대로 나서서 박근혜의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 네, 요렇게까지가 우리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무엇인가? 도대체 조선일보가 어떤 짓을 해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쭉 정리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힘이 워낙 악행들만 주로 있기 때문에 별로 칭찬할 내용은 없고요. 사실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보면 조선일보 읽지 말아요. 근데 왜 읽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한 20화에 걸쳐서 주저주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에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의 한 행동에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 했던 거, 또 어떤 분은 노무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들이 정말 그 테러를 가했던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나 2개 또는 10개, 뭐 20개의 내용들을 가지고서라도 조선일보의 악행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법들이 있어요. 주로 하는 짓들 있잖아요. 뭐 양비론을 펼친다거나 프레임을 잘못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찬양만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제일 김대중 정부 때 제일 심했던 무조건 모든 정책에 다 반대한다. 그리고 뭐든지 김대중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프레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할지가
좀 보일 거예요. 전 역사를 알면 그 지금의 이제 과정들이 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5권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좀 매번 예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한 20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매주 일요일마다 저와 이렇게 책 이야기로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언론 대부 조선일보 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일요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